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의 공습으로 시리아 내전의 비군사적 해결 노력이 지장을 받고 있다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밝혔습니다. 옌스 슈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오늘 유럽연합 국방장관 회의 참석차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방문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슈톨텐베르크 총장은 러시아의 공습은 주로 반정부 단체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긴장을 유발하고 나토 영공을 침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리아 정부군은 러시아의 공습 지원을 받아 남부 데라 인근 반군 장악 지역을 탈환했다고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알 마나르 TV가 보도했습니다. 이곳은 데라 인근 아타만 지역으로 정부군 공격에 앞서 러시아 전투기들이 수십 차례 공습을 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도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터키가 시리아에서 군사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터키는 국경과 접한 알레포 지역 주민들이 시리아 정부군의 봉쇄로 굶주림에 처해 대량 난민 유입 사태가 우려된다며 터키는 자국의 안보를 수호할 어떤 조치도 취할 권리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카 바이러스 발병 국가를 최근 방문했던 사람들에게 헌혈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WHO는 어제 AFP 통신에 여러 나라들에서 지카 바이러스가 추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이에 대한 주의 조치로 지카 바이러스 확산 지역을 방문한 사람들의 헌혈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들은 지카 바이러스가 태아의 두뇌를 비정상적으로 작게 만드는 이른바 소두증이라는 희귀 질환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전 세계적으로 적어도 2억 명의 여성들이 할례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14년 추정치보다 약 7천만 명이 더 많은 것으로 지난 2006년 이후 여성 할례가 금지됐던 인도네시아의 조사 결과가 새로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여성 할례 인구의 절반은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소말리아의 경우 15살에서 49살 사이 여성 인구의 98%가 할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당 경선에서 치열한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버니 샌더스 후보가 어제 맞대결 토론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다음 주 경선이 실시되는 뉴햄프셔주에서 열린 어제 토론에서 클린턴 후보는 샌더스 후보의 핵심 공약인 무상 대학 교육과 건강보험 제도가 실현될 수 없을 것이라며 공격했습니다. 이에 대해 샌더스 후보는 다른 모든 선진국들은 공립대학 무상교육과 단일 지급 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이어 클린턴 후보가 금융권과 부자들에게서 거액의 후원금을 받고 있다고 거듭 비난했으며 클린턴 후보는 이에 대해 자신은 후원금 때문에 표결 등에서 입장을 바꾼 적이 결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아이오와주 경선에서 3위로 부상한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후보는 어제 상대 후보들의 경험 부족 지적을 일축했습니다. 또 지지율에서 뒤처진 제 부시 후보는 어제 어머니 바버라 부시 여사와 함께 선거 유세를 벌이고 또 친형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선거 광고에 출연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미국의 전직 국무장관들 가운데 개인 이메일을 사용하면서 비밀 정보를 포함한 사례가 또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 국무부는 조지 W 부시 전 행정부 시절 콜린 파월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이메일들에서 비밀 정보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감찰관은 파월 전 장관의 경우 2건의 이메일에서 라이스 전 장관은 10건의 이메일에서 각각 기밀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프리카 짐바브웨가 심각한 가뭄으로 인구의 4분의 1이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짐바브웨 정부는 오늘 성명에서 이번 가뭄은 엘니뇨 현상에 의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인구의 26%의 식량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짐바브웨 공공사업 장관은 농촌 60개 마을을 포함해 244만 명이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군 당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가 상당히 진행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국방장관이 이에 대비한 능동적 대처를 한국군에 주문했습니다. 예고된 기간 이외에도 기습적인 적의 미사일 발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과 러시아가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중국의 미온적 대응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오전까지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3m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으로 촉발된 한반도 긴장 상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유엔 제재,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저녁 9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예고 대응 방안, 한반도 정세, 한중 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발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시 주석에게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가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를 채택하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통화에서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서 이번만큼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결의를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하는 등 국제사회의 단호한 메시지가 신속히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중국이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자 북한에 대해 다양한 수단을 가진 나라임을 들어서 중국 측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 간 통화는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 달 만에 이뤄졌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의 4차 핵실험을 비난하면서도 제재보다는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이 우선돼야 한다며 제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두 정상의 전화통화가 이뤄진 것은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하는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이 커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4차례의 북한 핵실험 이후 한중 정상 간 전화통화가 이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다음 날인 지난달 7일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연쇄통화를 갖고 포괄적이고 강력한 대북 제재 방안 마련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가 상당히 진행됐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이에 대비한 능동적인 대처를 한국군에 주문했고 미한일 군 당국은 화상회의를 통해 북한 미사일에 대한 정보 공유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가 상당히 진행됐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문상균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측이 통보한 발사 예고 기간이 가까워 오는 만큼 발사 준비가 상당히 진척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측에서 2월 8일부터 25일까지 미사일을 발사하겠다라고 예고했기 때문에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엔 차량과 사람들의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예고 기간에 언제든지 미사일을 발사하고자 추진체를 발사대에 장착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미사일 발사대에 가림막을 설치해 정찰 위성 사진만으론 추진체를 장착했는지 정확히 판단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을 한국군에 지시했습니다. 한 장관은 5일 국방위기관리회의를 열고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한 만큼 한국군은 정신적, 물리적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고된 기간 외에도 기습적인 적의 미사일 발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탐지, 식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한 장관은 이어 미사일 발사 임박 징후와 발사 상황을 실시간 포착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가용한 미한 감시 정찰 자산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앞두고 미한일 3국 국방당국은 5일 오전 화상 정보 공유 회의를 열고 대북 군사적 공조를 강화했습니다. 한국 군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미한일 3국이 지난 2014년 말 체결한 정보 공유 약정의 틀 안에서 북한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한일 정보 공유 약정은 3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한국과 일본 간의 정보 공유는 미국을 매개로 이루어집니다. 미한일 3국은 북한이 지난 2일 국제해사기구에 오는 8일에서 25일 사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한 이후 대북 감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3국은 북한 장거리 미사일에 관한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에서도 긴밀히 공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국군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한국 측 영공을 침범할 경우 요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일본 역시 같은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유럽연합과 러시아가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북한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은 4일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국제의무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날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형태의 발사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발사는 지난달 6일에 불법적인 핵실험에 뒤이은 추가 도발로 국제사회 평화 안전에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어 북한이 국제의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을 촉구하면서 북한은 추가적인 도발 행동으로 영내 긴장을 고조시킬 뿐 안보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이 국제사회, 특히 육자회담의 틀 안에서 신뢰할 수 있고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발표에 대해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4일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를 불러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고리 모르글로프 외무차관이 김영준 대사를 외무부로 불러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 발표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르글로프 차관은 김 대사에게 동북아 지역에서 추가로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고 유엔 안보리의 해당 결의를 무조건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모르글로프 차관은 또 북한의 핵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를 정치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회담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고 러시아 외무부는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 외무부는 3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더라도 대북 제재 미온적인 중국의 입장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은 정책적으로 미사일보다 핵실험을 훨씬 더 우려하기 때문에 영향이 적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스팀슨 센터의 윤선 선임연구원은 4일 BOA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중국의 강력한 대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Chinese perceive nuclear test to be more severe problem than the missile test. And the second reason is 중국은 미사일보다 핵실험을 더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역시 미국이 원하는 것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베이징 외교대학 출신인 윤선 연구원은 중국이 전통적으로 핵물질이나 핵탄두 없는 미사일은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으며
북한의 핵보다 미사일 실험을 훨씬 많이 시험했기 때문에 이를 다르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과거 핵실험 때는 유엔 안보리에서 3차례 모두 결의에 찬성했지만 미사일 발사는 상황에 따라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칭화대학 박사 출신으로 미국과 일본에서 오랫동안 북중 관계를 연구한 이성현 한국세종연구소 상임연구위원도 같은 견해를 보였습니다. 핵실험은 중국이 안보리 결의안에 동의하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미사일 실험은 그 아래에 있는 급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사일 실험은 중국에 있어서 그다지 이것은 이제 상대적인 표현인데 그다지 중요성이 핵 문제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크게 중국이 북한을 크게 뭐 이렇게 우리가 강도 높은 제재를 더 취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벨퍼 센터의 장후이 선임연구원도 북한의 미사일 사정거리가 미국엔 위협이겠지만 중국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장 선임연구원은 대북 제재가 북한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데 효력이 없다는 중국의 기존 입장에 변한 게 없고 대북 영향 역시 제한적이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From Chinese view, I don't think that China they have any significant change from current. 중국은 이미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보리에서 충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북한을 압박하진 않을 것이란 진단입니다. 하지만 워싱턴 민간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조나단 폴락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there are many in China who follow these issues who feel that a long-range missile test even 중국 정부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에 대한 미사일 방어망 확대 등 미국의 군사력 강화로 이어져 중국의 안보 이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관리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이 보다 강력한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폴락 선임연구원은 또 북한의 4차 핵실험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미사일 발사로 미한 정상과 소통에 나서는 긍정적 상황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팀슨 센터의 윤선 연구원은 하지만 중국이 최근 자국이 피해자란 논리를 펴고 있다며 대북 정책을 바꿀 것이란 어떤 증거도 아직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China basically now has a new logic to this North Korean nuclear crisis. In terms of the response of the Chinese government or the 중국은 북한의 핵 문제가 중국이 아닌 미국의 대북 정책이 기인했고 이 때문에 중국의 안정과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피해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는 새로운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겁니다. 윤선 연구원 등 중국 출신 전문가들은 이런 배경 때문에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강조하는 미국과 대화를 주장하는 중국의 대북 정책에 당분간 양보 없이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의 과거 도발 패턴은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이은 핵실험이라는 수순을 밟았지만 이번엔 그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핵 보유국을 천명한 김정은 정권이 더 이상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 길을 가겠다는 입장을 보여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과거 3차례 핵실험을 장거리 미사일을 쏘고 나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가 취해지면 이에 반발하는 모양새를 띠며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순서를 뒤바꿔 핵실험을 한 뒤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런 변화된 도발 패턴에 대해 핵 보유국을 천명한 김정은 정권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을 내세워 미사일을 발사한 뒤 국제사회가 제재하면 이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하며 핵실험을 한 과거 패턴은 비핵화 의제가 육자회담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김정일 시대의 방식이라는 설명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미사일 발사 후 핵실험의 패턴은 중국 등 대외 관계를 고려하면서 최소한의 명분을 얻기 위한 수순이었지만 핵 보유국임을 천명한 김정은 정권으로선 이런 순서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일 시대에는 대외 관계를 고려하면서 나름대로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수순을 밟아 나갔다라고 보면 김정은 시대에는 대외적인 관계에 대한 고려보다는 대내 정치 군사적인 고려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힘을 키우는 데 주력하는 양상, 그런 의미에서 소위 마이웨이를 가속화하고 있는 양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장 박사는 무엇보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있고 핵 보유라는 목표를 위해선 중국 또한 고려할 변수가 아니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북한의 이 같은 전략이 기존 비핵화 협상의 의제와 성격 전환을 노린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제는 확실한 핵 보유국으로서의 능력을 갖춘 다음에 협상을 하겠다는 식으로 입장이 바뀌었다고 봐야죠. 그러면서 이제 평화협정으로 가서 장기적으로는 공존체제로 가겠다는 것일 수 있겠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기와 관련해 경기도 외교정책 특별자문관인 차두현 박사는 북한은 당초 지난해 10월 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에 즈음해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으로선 냉랭해진 중국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 미국 등 다른 당사국들의 입장 변화 여부를 지켜보기 위해 미사일 발사를 보류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이들에 대한 기대를 접고 이번에 도발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 발사 가능 기간을 과거 미사일 발사 때보다 길게 잡아 국제기구에 통보한 데 대해선 시험 발사의 성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혹한기 날씨를 고려한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차두현 박사입니다. 가장 최적의 기후 조건을 맞춰서 혹시라도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통제하기 위해서 이 8일부터 25일이라는 비교적 상당히 이 광범위한 기간을 지금 설정을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북한은 지난 2일 지구관측 위성 광명성 발사 계획을 국제기구에 통보하면서 발사 가능 기간을 오는 8일부터 25일까지 18일간으로 잡았습니다. 앞서 지난 2012년 4월과 12월 발사 당시 국제기구에 통보한 발사 가능 기간은 각각 5일과 13일이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상원은 다음 주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지난달 28일 상원 외교위원회가 법안을 처리한 지 2주 만인데요. 상원 공화당 대표는 이 법안이 압도적으로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이 오는 10일 전체 회의를 열고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이행 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Following morning business on Wednesday, February 10th, the Senate proceed to the consideration of calendar number 359, H.R. 757. 상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대표는 3일 상원 전체 회의가 오는 10일 북한 제재 법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코넬 대표는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과 코리 가드너 의원이 입안한 북한 제재 법안은 매우 중요한 법안이라며 상원 의원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 법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붙여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A very important piece of legislation that I'm pleased to say the whole Senate thinks ought to be taken up and voted on and passed. 매코넬 대표는 이 법안이 불량 국가인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도 이 법안이 상원 전체 회의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원안에 대해 하원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원 전체 회의를 통과한 북한 제재 법안은 하원이 표결을 통해 다시 승인하거나 상하원이 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법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후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앞서 미국 하원은 지난달 12일 전체 회의를 열고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을 찬성 418표 대 반대 2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어 상원 외교위원회는 28일 하원안에 대한 대체 수정안 형태로 상원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지난해 이미 공화당의 가드너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한 상원안은 하원안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원안은 하원안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 사치품 조달, 인권 유린, 사이버 공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연루된 개인들을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것은 물론 입국을 거부하고 미국 정부의 하청을 받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법안은 또 북한을 주요 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대통령에게 매우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재무부가 북한을 우려 대상으로 지정할 근거를 찾도록 했습니다. 북한이 주요 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되면 북한은 미국 은행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상원안은 특히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이나 인권 유린 활동에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북한이 광물과 석탄을 판매하는 경우도 제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내 휴대전화 사업자인 오라스콤 회장이 미국 국적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국민이 제재 대상 북한 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미국 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3년 영국 항소법원의 판결문에 등장한 오라스콤의 나기브 사위리스 회장은 국적이 미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 사위리스 회장은 이탈리아 출신 사업가와 소송을 진행 중이었는데 소송 당사자의 인적 사항이 명시된 판결문에 그가 이집트 외에 미국 국적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영국의 파이낸스 언커버드는 3일 미국이 제재 대상인 북한의 금융기관과 거래해온 사위리스 회장의 미국 국적 보유가 새로운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와 사치품 수입 등을 막기 위해 북한의 자금원을 차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라스콤의 대북 사업은 북한 정권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파이낸스 언커버드는 밝혔습니다. 파이낸스 언커버드는 자금 세탁과 탈세 등 국제 금융거래에서의 부정을 감시하기 위한 민간 기구입니다. 이 기구는 사이리스 회장이 급성장하는 휴대전화 사업 수익을 북한 정권과 나눈 것은 수백만 달러를 그들이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에 지급한 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사이리스 회장이 설립한 오라은행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라은행이 고려링크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반출할 목적으로 재무부의 제재 이후에도 조선 외환은행과 거래를 계속했다면 명백한 대북 제재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08년 조선 외환은행과의 합작 방식으로 설립된 오라은행은 2013년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은 제재법과 관련해 미국 국적자와 외국인에게 서로 다른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외자산통제국에 따르면 외국인은 재무부가 지정한 제재 대상과의 거래에 제한이 없지만 미국인과 미국 기업은 어떠한 거래도 금지돼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미국인에게는 벌금과 징역형 등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위리스 회장이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기업이나 기관과 거래를 했을 경우 미국의 실정법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하고 앞으로의 거래는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집트의 통신업체인 오라스콤은 지난 2008년 북한의 조선 최신회사와 각각 75%와 25% 지분 비율로 북한 내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려링크를 설립했습니다. 고려링크는 이후 평양 등 주요 도시에서 휴대전화 서비스를 실시하며 빠른 속도로 가입자를 늘려왔습니다. 한편 미 재무부는 4일 사위리스 회장의 미국 국적 논란과 관련한 VOA의 질문에 조사 가능성이 있거나 조사 중인 사안 혹은 이후 계획과 관련해 언급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통일부가 운영하는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 하나원 교육생들이 설 명절을 맞아 음식을 대접하는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기 와서 만나는구나. 지글지글 김치전도 부치고 갖가지 고명을 얹어 떡국도 끓여 나눕니다. 여기는 서울 동묘 앞에 있는 대한적십자 종로 중구 희망 나눔 봉사센터인데요. 이곳에 조금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탈북민들의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설치한 통일부 소속기관인 하나원 교육생 65명이 앞치마를 두르고 봉사에 나섰는데요. 홀몸 어르신과 취약계층들
그리고 이 지역의 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명절 음식과 빵을 만들어 제공하고 인근 노인정을 방문해 선물도 전달했습니다. 통일부 하나원의 김영미 씨의 설명입니다. 저희 탈북민들이 한국에 정착하기 이전에 저희 통일부 하나원에서 정착 교육을 받거든요. 그 가운데 봉사활동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나원에서 직업교육으로 조리라든지 음식 만드는 그런 것들을 배우시는데요. 그 기술들을 재능 기부하는 활동으로 봉사활동을 기획을 했습니다. 예, 이분들이 한식 조리하고요, 제빵도 이렇게 배우셨고, 이거 외에 또 북한에서 이분들이 해보신 음식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부밥. 하나원 교육의 일환으로 한식 조리와 제빵을 배운 교육생들. 그동안 쌓은 솜씨를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전부치고 대빵, 떡국, 그다음에 국수. 부추도 넣고 김치도 넣고, 돼지고기도 또 살짝 넣고요. 네, 그래서 전부치고 맛있어요. 네, 우리가 저 직업 탐색 나갔을 때 배웠습니다. 한국에 와서 제가 직접 만든 음식을 이 대한 국민들과 함께 한다는 게 너무 의미가 있고요. 북한은 봉사라는 개념이 자리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생들은 한국에 와서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많이 낯설었다고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됐다는 생각에 뿌듯한 마음도 듭니다. 비록 저희들이 정말 성의로 북한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해서 정말 여기 한국에 계시는 우리 한국 어르신님들을 정말 우리 친부모 형제처럼 생각하시고 오늘 정말 서운한 솜씨지만 이렇게 성의껏 만든 음식을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거 보고 듣고 느꼈어요. 북한에서는 정말 살기가 너무 힘들고 언제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는 모든 한국 분들을 정말 다 좀 친형제처럼 대해주시고 형제처럼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한 번씩 나와 봉사활동이라는 건 일생에 정말 잊혀질 것 같지 않아요. 자기 사는 게 힘드니까, 본인들의 사는 게 힘드니까 남을 생각할 새가 없어요. 감동돼요. 좋은 건 아니지만 같이 먹잖아요. 어려운 분들한테 맛있는 것도 나눠주고 같이 이제 공감할 수 있다는 새해를 맞으면서 따뜻한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앞으로 100년 장수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 제13차 희망나누기 봉사활동에는 한 기업의 통일희망나눔재단과 한국적십자 봉사원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쇼비전 직원들 나왔는데요. 원래는 여기 하나원에서 탈북 가신 분들이 와서 봉사활동하는데 저희가 같이 연결해서 봉사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같이 도와주러 온 거고요. 세계는 하나라고 하는데 우리 한반도만 사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어른들이 더 이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있을 텐데 하루빨리 통일이 돼서 이렇게 함께 어우러지고 서로 화합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고 그런 어떤 시간이 빨리 당겨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탈북민들이 만든 음식을 받아든 어르신들, 명절을 맞는 마음이 한결 훈훈해졌는데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여기만 먹어보고 그러니까 떡국도 맛있을 것 같고 북한 사람하고 같이 잡숫해보니까 평화가 금방 오는 것 같아요. 느낌이 좋네. 지금 떡국은 안 먹어봤고 빈대떡 먹어봤습니다. 김치 빈대떡 맛 좋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대접할 줄 몰랐는데 큰 대우를 받고 가잖아요. 우리가 반갑고 좋습니다. 통일이 빨리 돼야지요. 이렇게 하나원 교육생들이 사회적 혜택의 대상자가 아닌 나눔의 주체로서 체험하는 활동을 진행했는데요. 앞으로도 하나원은 한국적십자와 함께 매달 희망나누기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통일부 하나원의 김영미 씨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북한에서는 다 같이 어려운 사람들이라 누가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요. 북한의 실정이.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보니 성공한 사람만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만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만 도와주는 줄 알았대요.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들도 아마 국가에서 돈을 받는다고 생각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를 이런 봉사활동 현장에서 적십자사 봉사원들이나 또 다른 이제 한국 사람들 만나면서 이게 다 무료라는 거를 보고 굉장히 놀라세요.
그 탈북민들은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탈북민들은 우리가 항상 도와줘야 되는 사람, 뭔가 사회적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라고만 우리가 여기고 있고 실제로 이분들도 그러시는 면들이 있어서 항상 자기들은 이렇게 받는 사람, 남 도와주게 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이제 이 봉사활동은 나도 내가 자그마한 거 하나라도 정성스럽게 나눠줄 수 있다라는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느껴보시라고 이제 준비가 되는 활동들입니다. 이런 교육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국제사회가 내전 중인 시리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 100억 달러의 자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유엔 실무그룹이 위키리크스의 설립자인 줄리안 어산지가 부당하게 자유를 구속받고 있다는 결정을 내린 소식, 그리고 미국 뉴햄프셔주에서 어제 저녁에 열린 민주당 대통령 후보 5차 TV 토론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시리아 국제회의 소식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어제 4일 영국 런던에서 이 시리아의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미국 등 참가국들은 이를 위해서 올해 모두 합쳐서 이 100억 달러 이상을 내놓기로 했는데요. 2020년까지는 이 추가로 50억 달러로 또 모금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해 33억 달러에 비하면 3배 이상 증가한 건데요. 그만큼 이 시리아의 인도적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국제사회가 하루 만에 단일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지원금을 모은 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국가별로 지원 규모가 조금씩 다를 텐데 나라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예, 미국의 경우 올해 8억 9천만 달러를 포함해서 10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고요. 독일은 올해 13억 4천만 달러를 포함해서 2018년까지 25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은 2020년까지 17억 5천만 달러, 그리고 노르웨이는 2020년까지 11억 7천만 달러의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이들은 모두 이번 회의의 공동 개최국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이들 국가 외에도 25개 나라가 참가했고요. 총 100억 달러 이상 내놓기로 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오랜 내전으로 시리아 난민들이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도움을 호소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모두가 응답할 때라면서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예. 자, 시리아에서 내전 때문에 많은 난민이 발생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시리아에서 지난 5년간의 내전으로 25만 명이 숨지고요. 1,100만 명가량의 난민이 발생했는데요. 이 가운데 460만 명 정도는 이 외국으로 탈출한 사람들이고요. 나머지는 이 고향을 떠나서 시리아 국내를 떠돌고 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현재 시리아의 상황이 지옥에 가깝다고 표현했는데요. 케리 장관도 어제 연설에서 이 시리아 난민들이 살기 위해서 풀과 나뭇잎을 먹을 정도라고 언급했습니다. 예, 특히 시리아는 이 정부군과 반군 간의 교전이 계속되고 또 ISIL 같은 테러 세력이 이 넓은 지역을 점령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도주의적인 이런 지원을 위한 진입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국제사회에서 지원금이 마련되면 어디에 어떻게 쓰입니까? 예, 인도적인 지원을 담당하는 국제기구 또 구호단체 등을 통해서 시리아 난민 지원에 쓰이게 되는데요. 식량 등 긴급한 구호 물품을 제공하는 건 물론이고요. 난민 어린이 또 청소년 교육 기회를 주고요. 성인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등 이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도 쓰입니다. 예, 반기문 사무총장은 난민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래야만 이 전쟁의 피해를 입은 세대들이 커서 급진화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시리아에서는 정부군이 반군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군요. 예, 시리아 정부군은 러시아와 이란, 레바논, 헤즈볼라의 지원을 받아서 최근 반군에 대한 공세를 강화해 왔는데요. 이 서방의 지원을 받는 온건파 반군의 최대 거점인 이 북부 도시 알레포 주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군들은 이에 맞서기 위해서 외부에서의 추가 무장 지원을 요청했고요. 또 현지 주민들이 정부군의 공격을 피해서 북쪽 터키 국경 쪽으로 탈출하고 있는데요. 이 터키 정부는 7만 명가량 되는 시리아인들이 자국 국경을 향해 탈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에도 이 시리아 정부군의 공세와 관련해서 이 새로운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북부 알레포에 이어서 남부에서도 시리아 정부군이 공세를 강화하면서 이 반군 거점인 다라시 인근의 아트만이라는 마을을 점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다라를 공략하기 위한 보급로를 확보한 겁니다. 예. 자, 이렇게 계속되는 이 시리아 정부군의 반군에 대한 공세,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시리아 반정부 대표들은 정부와의 평화회담을 계속 거부해 왔는데, 네. 자, 평화회담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까? 예, 반정부 대표들이 회담을 거부하면서 이 회담을 중재한 스테판 데 미스트라 유엔 특사가 이 3일 회담의 일시 중단을 선언했는데요. 이후 새로운 움직임은 없습니다. 한편 어제 이 국제회의에 참석한 이 서방국 대표들이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민간인에 대한 공습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고요. 옌스 스토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도 오늘 네덜란드에서 열린 안보회의에서 러시아가 이 ISIL 등 테러 세력이 아닌 아사드 정부에 반대하는 반군을 겨냥해 공습을 주로 강화했으며 이는 전쟁을 끝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 자국은 테러 세력을 공격하고 있고 이들을 격퇴하기 전까지는 이 공습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UN 실무그룹이 폭로 전문 사이트죠.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가 부당하게 자유를 구속받고 있다. 이런 결정을 내렸군요. 예, 국제사회에 많은 관심을 모은 결정인데요.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이 그런 결정을 담은 공식 성명을 내놨습니다. 이 어산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어산지는 인터넷 고발 웹사이트인 위키리크스 설립자로 몇 년 전에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에 관한 미군의 기밀 문서 그리고 미 국무부 외교문서 등을 공개해서 큰 파문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예. 자, 줄리안 어산지는 현재 그 문서 공개 이후에 어떤 상태로 지내고 있나요? 예, 어산지는 이 폭로 사건과는 별도로 스웨덴에서의 성추행 그리고 성폭행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인데요. 네. 예, 영국에서 범죄인 송환에 관한 재판을 받고 이 보석으로 풀려난 뒤에 런던에 있는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피신해서 3년 6개월째 도피 생활 중입니다. 체포될 걸 우려해서 이 대사관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어산지는 스웨덴으로 송환될 경우 다시 미국으로 송환될 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이 자신에 대한 성추행 등의 혐의도 부인하면서 미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예. 억울하다는 것이 이제 어산지의 주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UN 실무그룹은 어산지가 부당하게 자유를 구속당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어산지의 입장, 손을 들어준 거나 마찬가지겠군요. 예, 그런 셈입니다. UN 자의적 구급 실무그룹이 성명에서 이 어산지가 현재 처해 있는 상태는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면서 이런 자의적인 구금 상태가 종식되고 신체와 또 이동의 자유가 존중돼야 하며 구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받을 권리도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UN 실무그룹의 발표에 대해서 어산지는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이 앞서 어산지는 UN 실무그룹의 결정이 나면 재판을 받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아직은 이에 대한 반응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오늘 중으로라도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영국과 스웨덴 정부가 UN 실무그룹의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어떻습니까? 예, 영국 정부는 UN 실무그룹의 결정과는 관계없이 스웨덴과의 범죄인 인도 협정에 따라서 어산지가 이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나오면 곧바로 체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스웨덴 정부도 이 실무그룹의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두 정부 모두 실무그룹의 결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실무그룹의 결정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는 화요일에 실시되는 뉴햄프셔주 예비 선거를 앞두고 어제 민주당 후보들 간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월요일 이 아이오와 당원 대회가 끝난 뒤에 마틴 오말리 후보가 이 경선 포기를 선언하면서 이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 이렇게 두 사람만 남아 있는데요. 두 후보 간의 첫 1대1 맞대결이어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예. 자, 어제 주로 어떤 문제들이 논의됐나요? 예, 두 후보는 월가 금융권이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력, 또 외교 정책, 그리고 진보의 의미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는데요. 샌더스 후보는 금융기관이나 이익단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지 않은 유일한 후보로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샌더스 후보가 이렇게 말한 데는 그동안 클린턴 후보가 대형은행으로부터 막대한 정치 기부금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왔기 때문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샌더스 후보가 어제도 바로 그 점을 상기시켰는데요. 미국의 비싼 약값, 또 화석 연료와 석유에 의존하는 에너지 정책은 이런 정치권에 대한 기업의 로비, 또 후원금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클린턴 후보가 반발했는데요. 그동안 기부금 때문에 입장을 바꾼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샌더스 후보 측이 최근 교묘하게 중상모략을 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예. 자, 수요일이죠. 주민 초청 토론회에서 샌더스 후보가 클린턴 후보는 진정한 진보가 아니다. 이렇게 몰아세웠는데 어제 토론회에서도 진보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다고요? 예, 클린턴 후보는 진보주의자란 진전을 이루는 사람을 말한다면서 자신은 일을 해내는 진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샌더스 후보가 내걸고 있는 이 대학 등록금 무료 정책이라든가 건강보험 개혁이 이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 세금 인상을 가져와서 오히려 미국인들의 삶을 더 힘들게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샌더스 후보는 다른 선진국들은 이미 이런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결코 급진적인 생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자, 미국의 대외 정책에 대한 이 두 후보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클린턴 후보는 오바마 행정부 1기 때 이 국무장관으로 일하면서 쌓은 경험을 내세웠는데요. 이 샌더스 후보, 클린턴 후보가 더 경험이 많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뿐만 아니라 판단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한 가지 이 두 후보가 뜻을 같이 한 분야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군의 중동 파병 문제였는데요. 클린턴 후보와 샌더스 후보 모두 이 중동에 주둔하는 미군의 역할은 자문이나 지원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북한이 조만간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시사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네. 어제 토론회에서 북한 관련 이야기도 언급이 됐나요? 예, 나왔습니다. 이 토론회 진행자가 러시아와 중국, 북한 가운데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샌더스 후보가 이 북한을 꼽았습니다. 예. 예,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또